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년만 실천하면 평생 든든한 저축의 습관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가? 라고 뼈 때리는 소리를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자산 관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재밌게 소설처럼 이렇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나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축 습관 들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저축 습관이 쑥쑥 좋아지길 기대를 합니다. 사실 1년만 실천을 하면 저축 습관을 자리 잡는 거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1년을 할 수 없다는 데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에 나오는 그 바빌론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훨씬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나 지갑이 텅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즐겁고 저축이 재밌어집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입을 다 쓰다가 점점 지출을 줄여나가서 저축을 늘렸는데 오히려 풍족해지는,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 답변을 통해서 부자 되는 생각, 부자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누가 던졌어요. 아토피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친환경 페인트요 라고 얘기했대요. 거의 정답과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친환경 제품이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제 건강한 것들에 대해서. 의료기기와 실버타운은 둘 다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나 실버타운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유가가 점점 오르게 되면은 어떤 분야가 발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기사라든가 흐름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책에는 정유회사 주식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에너지 관련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름을 들여서 차가 이동하고 물류를 배송하기 때문에 기름을 쓰지 않는 산업은 없죠. 건물을 지을 때나 배송을 할 때나 뭔가 이동할 때, 농산물도 이동할 때 우리가 기름을 넣은 차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이런 걸 연관 지어서 봐야 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정보를 활용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기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줄어들겠죠.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낮아지고, 기업은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를 조금만 쓰면 되니까요. 자본이 늘어나면 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인재 채용을 위해 고용을 늘린다고 해요.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써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가는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크게 이제 경기를 보는 거죠. 금리가 인하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맥락입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화 가치 하락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1,0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돈이 하락하면 1,200원으로 1달러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럼 해외를 나갈 때는 더 많은 돈을 써야만 하지만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우리나라 1,000원짜리 사기 위해서 1달러를 썼는데 이제 1,200원이니까 1,000원짜리 사려면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000원짜리 사갈 수 있겠죠. 달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환율에 대해서 예민하게 중국에 막 공격을 하고 중국 보고 너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서 기사를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자, 저축의 습관을 가지는 방법 중에 3가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소득에서 나가는 비용, 지출, 보험료, 이자 등등을 계산해서 나머지 모든 돈들은 저축으로 정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 자금의 기간과 금액을 정하라. 나는 3년간 얼마를 모을 거야. 3년간 5천만 원 모을 거야. 5년간에 1억을 모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 자금을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은행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상품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목표 의식이 생기겠죠.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비는 얼마 나가고 통신비는 얼마 나가고 기름값은 얼마 나가는지 관리비 중에 뭐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는 얼마인지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카드값이 얼마 나와요?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저축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목적별로 봉투에 돈을 나눠서 담아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비 20만원, 식비 20만원, 기타 10만원, 술값 5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이번 달에 내가 써야 될 돈을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시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이런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죠. 체크카드를 쓴다거나 현금을 나눠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우선 가위로 자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집을 산다거나 이럴 때요. 대출 상환 비중이 소득의 50% 이상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 더 덧붙여서 자산을 늘리는 대출이 아니면 대출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산을 늘리는 대출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올랐을 때는 받아도 되는 대출. 반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생활비를 더 쓰기 위해 대출을 받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개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늘어나는 대출만 받으면 좋습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앞으로도 더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로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득의 몇 프로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 당첨이 돼야 된다. 언제 돈 모아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저렴한 분양가로 되는 경우는 여러분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대출을 갚더라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더 마음 편하고 좋겠죠. 결혼 얘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리한 혼수와 웨딩 촬영 등으로 재무에 마이너스를 끼치면서까지 결혼을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인데요. 저는 24세 결혼을 했어요. 2006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고 하니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큰 돈을 쓰진 않았어요. 뭐 지방에서 결혼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게 웨딩 촬영한 게 그렇게 아까워요. 보지도 않는 앨범 촌스럽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웨딩숍도 남들이 보는 좋은 데가 아니라 스몰 웨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어요. 그리고 한복 같은 거 괜히 샀다. 한복 40만 원짜리 한복. 지금도 40만 원짜리 옷은 안 삽니다. 근데 입지도 않는 한복을 40만 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예복을 뭐 사야 된다고 하길래 백화점에서 예복을 샀어요. 근데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촌스러운 또 예복을 샀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않는 예복. 남편 예복도 안 입어요. 살쪄서 안 맞아요, 옷이. 왜 산 거예요, 우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스러운 예물을 사니까 애기 낳고 애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애기 커서 그렇지 이런 귀걸이 하면 귀 찢어집니다. 확 당겨버리면 귀 다 끊어지고 목걸이도 그냥 확 당기면 끊어지더라고요. 얇은 거. 그래서 아기 키울 때는 액세서리도 할 수가 없어요. 반지도 마찬가지죠. 애기 긁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날 설거지하고 밥하는데 반지 낄 그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예물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애기 키우고 예물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는 게 좋았을 것. 요즘은 이제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이런 것도 생략하고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에 올인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저는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먼저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금수저고 이러면 자동차 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다.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름값 한 달에 25만 원 들고요. 감가상각비 17만 원 잡았네요. 차값이 점점 떨어지죠. 보험료 한 달에 8만 원, 미션 오일이나 각종 소모품, 차에 대한 거 5만 원, 뭐 세금 10만 원, 자동차를 할부로 샀을 때 할부 이자 5만 원 해서 7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차가 있으면 여행을 많이 다니고요. 차가 있으면 맛집도 많이 가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톨게이트비, 뭐 또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한 대 구입으로 매달 몇십만 원의 지출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있습니까? 전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차를 사버리면 저축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기회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죠. 저는 신혼 때 남편이 아주 오래된 10년도 넘은 은색 아방이, 아반떼를 샀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 중고로 2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타다가 첫 아이를 낳고 8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아반떼를 그때는 새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1,3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 안 달린 거, 그리고 사이드밀러 안 접히는 거, 정말 옵션 싼 걸 샀어요. 그거를 10년을 타고 새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아반떼로 10년을 버티고, 시아버지가 차를 잘 안 타셔서 시아버지랑 저희랑 차를 바꿨습니다. 취득세 안 내고 그냥 보험 명의만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있어요. 지금 타는 차는 소나타? 그래서 차를 샀을 때 이 줄어드는 돈, 쓰는 비용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정말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싶으시다면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차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면허도 없어요. 사실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차에 별 욕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뭐 타고 다니고 저는 사실 버스라든가 KTX, 택시 이런 걸 이용해서 외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목표 자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죠.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물가와 미래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을 15년 후에 구입하려고 15년 동안 1억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불리하겠죠. 빨리 모아야 돼요. 솔직히 수입의 50%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60%, 70%, 80% 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없을 때 모으면 더 좋고요. 저축을 빨리 해서
수입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외벌이에 뭐 아이도 있고 하면 저도 돈 모아봤지만 모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다음에 어떤 직업을 구하지? 어떻게 추가 수입을 낼 수 있을까? 부업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 연구해야 합니다. 요즘은 진짜 맞벌이가 아니면 돈 모으기 쉽지는 않아요.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노후 준비도 있어요.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 현재의 노후 준비 모습이 미래 나의 모습이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모으고 있으면 그게 내 미래예요. 노후를 위해 100만 원 모으면 100만 원치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노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에 없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노후 모습을 상상하래요.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건지, 도시에 살 건지, 시골에 살 건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준비할 수 있겠죠. 여유 있게 노후를 준비할 시기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노후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조금씩 하고 있죠. 1년 예산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매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10년을 얼마를 모으겠다. 그래서 매월 확인을 하면요, 예산보다 초과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예산안을 기업 회계 방식으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대출은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연간 계획과 매월 확인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계부는 짠! 네, 제가 쓴 2020 내 집 마련 가계부, 김유라가 만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1만 명의 적자 인생을 바꾸었어요. 1만 명 이상이 이 가계부를 쓰고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2020 내 집 마련 가계부 혹은 내 집 마련 가계부 김유라 혹은 가계부 다이어트 검색하시면 저축 많이 한 분들의 후기를 네이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 가계부와 함께해요. 네. PPL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미혼일 때 돈을 모으면 참 좋은데 미혼이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미혼 남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자, 자동차, 술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을 사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요. 좋은 자동차를 뽑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느라고. 그래서 20대 미혼 남성일수록 이런 데 쓰지 말고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요,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육을 잘 시키고 싶죠. 하지만 수입이 200만 원인 가정과 1000만 원인 가정이 교육이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애가 뭘 배운다고 하면 학습지가 뭐가 좋다더라,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한다더라, 수학은 몇 학년 때부터 해야 한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하게 돼요. 그래서 남들은 나와 소득이 다르다, 그리고 소득이 똑같아도 할아버지의 재력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나한테 맞는 어떤 교육을 해야지, 소득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막 쏟아부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많은 교육비가 그 아이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비를 들이더라도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내가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이 아이가 나한테 잘하겠지, 혹은 이 아이가 부자가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큰 실망이나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할 때는 은행 금리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도 제1금융권과 똑같이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도 상관없겠죠. 반대로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는 망합니다.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뱅크런이라는 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예탁하지 않으시길 추천을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있는 은행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셔서 시간도 줄이고 교통비 줄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은행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들더라고요.
전 그래서 사실은 멀리 있는 상호신용저축 은행 그런 데는 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저축을 이제 꾸준히 할 때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예비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출이 생각이랑 다르게 더 많이 될 때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월급의 몇 배 정도의 돈을 CMA 통장에 넣어놓으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월급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CMA 통장에 모아둔 돈을 활용하라. CMA 통장은 저수지 통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가둬놨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꺼내 쓰는 거죠.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휴가비가 언제 들어간다. 이렇게 그게 지정된 어떤 지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n분의 1 해가지고 CMA 통장에 매달 이체하기를 소망합니다. 300만 원씩 내가 이런 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자동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러다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면은 일정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 나오는 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회사가 여러분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보장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넓혀라.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암에 대한 집안 내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이렇게 진단금을 많이 받은 사례가 제가 여러 번 정말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아프고 나면 사실 일도 못하고 회사에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프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을수록 종잣돈이 부족할수록 암뿐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질병에 관련된 보험은 잘 따져봐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저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이제 이 책은요, 알뜰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수입의 원천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요. 열심히 저축하는 습관으로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